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심이 외면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한 시어머니. 그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가볍게 여겼고 심지어 뒷담화까지 하는데요. 그리고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점점 더 대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시어머니가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선택이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며느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창밖에는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포근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으며 병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첫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모든 걸 제쳐두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기쁨, 설렘, 안도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긴장감까지. 자식을 낳고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좋지도 않았고 남편도 육아에는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조리를 할 새도 없이 아기가 울면 쏜살같이 일어나 젖을 물리고 밤새 안고 재워야 했습니다.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며느리가 고생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이야 남편이 곁에서 도와주고 친정어머니가 곁에서 산후조리를 돕는다지만 그래도 출산은 출산입니다. 며느리도 많이 힘들었겠지. 그녀는 보따리를 꼭 안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수 만든 아기 옷과 함께 작은 봉투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많지도 않은 돈.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진심을 담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대가 돈을 중시한다 해도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한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새하얀 병원 침대 위에 누운 며느리는 여전히 출산의 여운이 남아있는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정숙 씨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그녀가 키운 아들의 자식, 자신의 첫 손주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수고 많았어, 우리 며느리.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고 이정숙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며느리는 힘겹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몸은 좀 괜찮니?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정숙 씨는 며느리의 옆에 앉으며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아기의 작은 손을 살짝 감싸 보았습니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아기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손주 참 이쁘네. 그녀는 손주의 작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특유의 붉은 기가 남아 있었지만 조그맣고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빠 닮았나? 엄마 닮았나? 이정숙 씨가 말을 건네자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아빠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정숙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도 눈매나 코선이 자신의 아들을 많이 닮은 듯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닮은 부분도 있을 거야.
요즘은 아기들이 크면서 많이 변하더라고. 그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 온 보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준비한 거야. 우리 손주한테 입히면 좋을 것 같아서. 보따리 안에는 직접 손으로 정성껏 만든 베네 저고리가 곱게 개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바느질을 해온 그녀에게 이 옷을 만드는 시간은 하나의 축복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저고리를 펼쳐보았습니다. 잘 다려진 천에서 은은한 섬유 향이 났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요즘 아기 옷은 다 예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거라면 좀 더 특별하지 않겠어? 어머니, 너무 정성스럽게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자연스럽게 보따리 아래에 있던 작은 봉투로 향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조용히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기 거만 사지 말고 너도 꼭 필요한 거 하나 사. 며느리는 봉투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정숙 씨는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며느리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한 뒤 순간적으로 눈썹을 살짝 찌푸리는 듯 보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급하게 표정을 고쳐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묘한 실망감이 엿보였습니다. 이정숙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왜지? 뭐가 부족했나?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봉투를 가방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병실을 나온 이정숙 씨는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보인 미묘한 반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흐르는 물에 손을 헹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든 벤의 저고리, 그리고 작은 돈 봉투, 그녀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었는데 며느리의 반응은 어딘가 어색했고 어쩐지 실망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혹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부족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즘 아기 용품 값이 많이 올랐다곤 하지만 이 돈이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한 건데. 그녀는 손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서운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착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병실로 돌아가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 우리 시엄마 왔어.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가벼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주길래 기대했는데 꼴랑 200이야. 유모차 하나도 못 사는 돈인데. 이걸로 애도 키우고 내 것도 사라네. 진짜 어이없어. 순간 이정숙 씨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넌 좋겠다. 부자 시엄마 둬서 우리 엄마는 출산 선물로 샤넬 가방 사줬는데 여긴 고작 200이라니까? 어이없어 진짜. 이정숙 씨는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힘없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꼴랑? 그녀가 준 돈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단순히 액수가 적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비웃는 듯한 그 말투, 얕보는 듯한 그 태도가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댁한테 뭘 바라겠어. 애초에 큰 기대를 안 했어야 했는데 괜히 기대했나 봐. 실망만 하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실망?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건데 내가 실망을 했다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삼키며 벽을 짚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헛헛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명절 때마다 넉넉하게 용돈을 챙겨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녀는 그저 꼴랑 200만 원 주는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너한테 난 그런 사람이었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대로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가야 할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놀란 며느리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돌아오셨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봉투를 가볍게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동안 고민하며 준비한 그녀의 작은 정성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도로 가져갈게.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이정숙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과 서운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 선물이 부족해서 실망했니? 며느리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돈을 너무 적게 줘서 내가 불편했니? 그게 아니라 제가 친구랑 그냥 농담을. 농담? 이정숙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희한테 그저 돈 주는 사람이겠지. 줄 거면 많이 주고 적게 주면 꼴랑이라고 비웃음 사는 사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실망할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면 될 테니까.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접어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몸조리 잘해라. 난 그만 가볼게. 그렇게 말하고 이정숙 씨는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뭐라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마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병실을 나선 이정숙 씨는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대우였나?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며느리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꼴랑 200?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며 손에 쥔 돈이 부족해도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작 200이라니 그렇게 부족했나? 작은 한숨을 내쉬며 병원 로비에 도착한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쁘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숙 씨는 잠시 소파에 앉아 몸을 기대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지만 차분히 마음을 다독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냥 며느리와 거리를 두면 되겠지. 그녀는 그렇게 결심하며 TV를 켰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조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고모, 혹시 형수님이 올린 글 보셨어요? 이정숙 씨는 무슨 말인가 싶어 메시지를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댁에서 받은 출산 선물. 우리 엄마는 명품 가방을 사주셨는데 시댁에서는 직접 만든 옷과 용돈 역시 친정이 최고지. 애 낳았다고 시댁에서 봉투 주길래 기대했는데 금액 보고 실소가 나옴. 요즘 유모차 값 아세요? 이 돈이면 바퀴 하나 겨우 사겠네. 이정숙 씨는 손끝이 떨렸다. 이게 뭐야? 차분히 있으려 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 곱씹으며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정성 들여 만든 옷이, 진심을 담아 건넨 돈 봉투가 SNS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녀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며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곧바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정숙 씨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너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무슨 일? 너 혹시 며느리가 올린 SNS 글 봤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엄마, 그냥 넘어가. 요즘 애들은 다 저렇게 올려. 깊은 의미 없어. 이정숙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냥 넘어가라고? 아들, 내 엄마가 조롱받고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라고? 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친구들한테 하소연한 거겠지.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예민, 내가 그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 출산하느라 힘들었고,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도 심할 때야. 그걸로 뭐라고 하면 더 서운해할 거야. 이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운해할 거라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아들아, 그러면 나는 서운하면 안 되니? 엄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정성을 다했어. 그런데 그게 조롱받아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하니? 엄마, 제발 좀 그냥 이해해줘.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이정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그냥 이해할게. 대신 이제부터 나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날 대하는 만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할 거란 말이야.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됐어. 나도 이제는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전화를 끄는 이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들과 대화한 뒤 짜증이 난 듯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에게 이정숙 씨와의 통화 내용을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 예민해? 그냥 넘기면 될걸.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며느리는 혼잣말을 하며 화를 사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SNS 글 때문에 삐지셨나 봐. 남편한테 전화 와서 난리라니까.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돈 봉투 주고 생색내는 거 흔한 일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고 왜 내가 이래야 해? 이젠 시댁 명절 안 가도 되겠네. 이런 꼰대 마인드랑 뭐하러 얼굴 보고 지내?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더 이상 시댁에 신경 쓸 일 없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이정숙 씨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친구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살짝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지내지, 뭐.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다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며느리랑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정숙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며느리 SNS를 봤는데 어머님 얘기가 나와서요. 뭐랄까, 시댁이랑 거리 두겠다는 느낌이랄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차분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노력했고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만해야겠다. 그녀는 핸드폰을 열어 달력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생일, 손주 돌잔치, 그리고 추석. 그녀는 손끝으로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처럼 베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뒤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케이크와 작은 선물을 준비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뭘 더 해야 하나? 그녀는 그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예상했던 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며느리 생일이었는데. 응,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아니, 그래도 축하 정도는 해주시는 게. 굳이 그래야 할까? 며느리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잖아.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요즘 기분이 별로 안 좋대. 이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기분은 생각 안 하겠지.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설득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대신 잘 챙겨줘라. 그녀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주의 첫 돌잔치 날. 며느리는 속으로 당연히 시어머니가 좋은 선물을 준비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씨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돌잔치를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그냥 오셨어요? 이정숙 씨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축하해주러 왔어. 손주 건강하게 크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금반지나 현금을 챙겨주었을 텐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시어머니한테 서운한 거 많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며느리는 남편을 쿡 찔렀습니다. 여보, 어머님 오늘 아무것도 안 주셨네.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엄마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겠네. 그리고 몇 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행동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명절엔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오자.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도 이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챙겨주시잖아? 그럼 우리도 그냥 가볍게 가는 거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그녀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며느리는 예전 같으면 챙겨갔을 선물도 없이 가벼운 손으로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건넨 것은 단순한 인사뿐. 이제는 더 이상 베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아침 시댁 거실. 상위에는 따뜻한 국과 전이 놓여 있었지만 거실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의례적으로 절을 한 후 별다른 대화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돌잔치에서 시어머니가 빈손으로 온 것을 아직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댁에 올 때 일부러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정성을 들여? 받지도 못하는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뜨면서도 어딘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설에는 해외여행 갈까 생각 중인데?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정숙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갈 건데?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일본이나 동남아 쪽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다녀와. 편하게 쉬는 게 중요하지. 그 순간 며느리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번 설엔 시댁 안 와도 되겠네. 거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태연하게 수저를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우리한테 별 기대 안 하시잖아. 명절 때 올 때마다 뭐 하나 받은 것도 없고. 이제 서로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정숙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오는 게 선물 때문이었니?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이제부터 너희도 명절에 굳이 올 필요 없어. 남편이 다급하게 말을 막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속이 후련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님, 저도 더 이상 시댁에서 서운해할 일 없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가죠. 짐 싸야 해요.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그러나 이정숙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됐어, 너희가 원하던 거잖아.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며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와, 진짜 편해졌다. 앞으로 명절 스트레스 받을 일 없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너 너무했어. 엄마 서운해하시는 거 몰라? 그럼 엄마가 우리한테 한 건 뭐야? 내 생일도 그냥 넘어가고 돌잔치에도 빈손으로 오고 명절에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럼 우리만 계속 챙겨야 해? 내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남편의 한마디에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계산적인 건 어머님이 먼저였어.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시댁 명절 안 가도 됨. 해방이다. 그녀는 웃으며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이정숙 씨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SNS를 보다 며느리가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댁 명절 안 가도 됨. 해방이다. 그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상속 관련해서 조정하고 싶으신가요? 이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재산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에게도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며느리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지내자. 이제 나는 내 삶을 살기로 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돌잔치에도 기대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며느리는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뭐야, 진짜 이렇게 끝이라고? 그녀는 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 남편이 문자를 읽고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나 보네. 아니,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 몰랐어. 그냥 화만 내실 줄 알았지. 그녀는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마음이 꽤 편안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후련했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녀는 SNS에 자유로운 일상을 올리며 친구들과 시댁 해방을 축하하는 와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이제 명절 때 해외여행 가기로 했음. 나도 이제 시월드 탈출 성공 축하해줘. 하지만 그 후 몇 주 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대출이 거절됐다고. 그녀는 은행 창구에서 황당한 표정으로 직원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고객님, 현재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 명의로도 안 된다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 이력이 부족하고 담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그동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이제 리모델링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면 간단할 텐데.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잠깐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될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담보대출 보증만 서주시면 되잖아.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이제 너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건가? 이정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상속 및 재산 정리 진행하시는 거죠?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일부 정리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배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날 그렇게 대했던 만큼 나도 이제 더 이상 내 재산을 쉽게 넘겨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상속할 재산의 일부를 조정하며 며느리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기부처나 사회복지단체로 기탁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돈으로 날 무시했지. 그럼 이제 너한테 돌아갈 돈은 없을 거야. 그녀는 마지막 서명까지 마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 며느리 측에서 어떤 요청이 와도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퇴근 후 멍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며느리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산 정리를 마쳤대.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나 남겨주셨어? 남편은 피곤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겼어. 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댁 아파트도 있고 저축도 있고.
다 정리했대. 일부는 기부했고 나머지는 엄마가 직접 관리하실 거라고 하셨어.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우리 몫이 한 푼도 없는 거야?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끝이라는 거야? 그녀는 급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정숙 씨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날 대했던 그대로 나도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앞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재산도 내 것이니 신경 쓰지 마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메시지를 읽음 표시로 남겨둔 채 천천히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를 끄고 공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그렇게 오랜 시간 짓눌렸던 마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이라는 거야?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을 가지 않는 것이 후련했지만 점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진짜로 우리랑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며느리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쿡 찔렀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다시 전화해봐. 하지만 남편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미 결심한 거야. 괜히 더 상처 주지 말고 그냥 둬. 아니, 그래도 우리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재산 정리를 다 끝내셨을까? 그녀는 초조한 마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부모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명확히 정리하면 법적으로 번복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한편 이정숙 씨는 그동안 마음의 짐이었던 며느리와의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재산 정리를 마친 후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녀는 몇 년 전부터 생각해 두었던 실버타운으로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활동도 활발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실버타운의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도 많고 요가나 수영 같은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상담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며 강물 위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네. 그녀는 기분 좋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괜히 오기로 버텼다가 정말로 어머님이 돌아서 버린 건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하나둘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급할 때 손주를 맡아주었지만 이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출이 거절된 이후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시댁에서 명절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 어머니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을 너무 쉽게 봤어.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며느리의 집 앞으로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이상한 기분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손 편지와 함께 예전에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벤의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진심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넌 내 아들의 아내고 내 손주의 엄마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남겨둔다. 내가 직접 만든 이 옷만큼은 손주에게 입혀줘라. 며느리는 편지를 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긴 순간부터 무너졌다는 것을. 그녀는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거라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욕심이 되고 결국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하찮게 여겼고 결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 여겨진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당연한 듯 받기만 하면 결국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됩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삶을 찾았고 더 이상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세상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관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